투자의 관점에서 가장 큰 것은 외환 시장이라는 것이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평가하는 방법은 항상 절대적인 기준과 상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환율도 당연히 절대적인 구매력 평가 이론과 상대적인 그러한 평가 이론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평가하는 방식의 범위와 상대적인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둘 중에 어느 게 클까요?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오늘은 그 세상에서 가장 큰 얘기는 아니고요. 투자에서 가장 큰 얘기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의 관점에서 가장 큰 것은 외환 시장입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이라는 것이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가장 복잡하고 가장 광범위하고 그리고 닫힌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 숨어서 절대로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데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음모론에서 되게 관심 갖고 재밌잖아요. 음모론이 재미는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시장이죠. 그래서 외환 시장에 대한 부분의 전반적인 이게 사실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끝도 없기 때문에 이번 코너는 저희 PD님의 지시하에 한 2회 정도로 그 정도의 분량에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를 한번 다뤄보자 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가 이렇게 너무나 미묘하고 크고 하다라면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 내리기 어려울 때는 우리는 공신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공신력을 활용하시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외환의 정의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외환시장의 정의는 외환시장이란 좁은 의미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장소적 개념뿐 아니라 외환거래의 형성, 유통, 결제 등 외환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메커니즘을 포함한다라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의에서 보시듯이요. 메커니즘이라는 단어를 넣어놓으셨네요. 웬만한 미묘한 거는 다 그냥 여기다 넣었으니까 그냥 이 정의를 이해하세요라고 저는 제 눈에는 이게 읽혀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메커니즘이라는 것, 수도 없이 많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같이 돌아가고 있는 그 시장입니다. 자, 외환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제가 살아있던 기간에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때 특히 IMF 때 경제 구조가 너무 많이 바뀌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AI 시대로 또 데이터 시대로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겪다 보니까 사실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에 그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70여 년 동안 서구 사회가 600년 동안 이루어놓은 그러한 방식을 다 그냥 진행시켜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빠를 수밖에 없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상에서 사실 70년대생들이 그러한 구조를 그냥 떠밀려서가 아니라 너희들도 이제 좀 알아가면서 방법 알아가면서 공부하면서 해야겠더라라고 한 세대가 저희 세대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게 저희 X세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외환시장에서도 사실 저희가 젊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그 해외 여행도 20대 초반까지는 허가가 없으면 못 가던 상황이었어요. 지금 마음대로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외환도 그만큼 다루기는 그 당시에는 이게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달러 만질 수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은행에서만 외환 거래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국의 시장인 그 정부와 기업과 개인이라는 이 세 주체에서 개인은 정부와 기업에 완전히 그 힘 있는 소수의 개인을 개인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환이라는 외환은행 이런 그 지금도 외환은행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은행이 있었고 그러한 것을 한국은행이 통해서 이제 해외 중앙은행과는 거래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그 외국 회사들과 관련된 회사의 망을 만들어 있었지만 결국은 외국환을 특별하게 다루는 은행이 따로 있었고 소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시장이 88 올림픽은 그 드라마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이후로 풀리면서 해외 여행과 이런 것들이 다 풀렸고 그러면서 외환 거래도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흐르고 개방이 되면서 증권사로도 외환 거래 범위가 확대돼서 지금은 이제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커질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넓은 범위의 금융기관들이 다룰 수 있도록 됐죠. 제가 1998년에 증권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신영증권에 그 당시에는 제가 국제부가 첫 부서였어요. 그래서
국제부에서 소수의 그 개인 투자자분이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시세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블룸버그나 이런 해외 언론 터미널에서 증권회사에서 제가 저희 부서에만 그게 단말기가 있었어요. 로이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단말기에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팩스로 보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외환 거래 범위가 확대되고 커진 것들이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자, 환율을 그러면 우리가 외환 거래를 할 때 환을 가지고 하고 그 환이 거래가 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그 거래되는 그러한 교차되는 가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기 위한 경제 이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환율을 결정하는 이론을 지금 차트로 보고 계십니다. 환율 결정 이론은 뭐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탑다운과 버텀업이라는 두 가지 방식은 다른 방식이고 이 두 방식이 만나는 교차하는 지점에서 두 가지 방식을 다 써야 된다라는 게 제가 복잡계의 투자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환율 결정 이론도 차트의 그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이라는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거시적 접근에서는 국제 수지 접근법, 자산시장 접근법, 그 밑단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이번 클립에서는 설명 범위로 가지 않겠습니다. 자, 국제수지 접근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주식을 그 평가하실 때 약간 펀더멘탈이라는 것처럼 보시면 돼요. 뭐냐, 기업이 얼마 벌고 어떻게 되고 그럼 얘는 매출액이 얼마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는 매출액과 이익의 비율이 얼마니까 이렇게 되겠네라고 우리가 기업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국가가 무역을 해서 무역을 얼마를 팔고 얼마를 수입하고 그래서 얼마가 남고 하는 그러한 부분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자산시장 접근법은 시장 전체에 우리가 통화량 전체를 늘리고 줄이고 그 나라의 페드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낮추고 이러한 부분들의 결정을 통해서 전체 시스템의 유동성을 관리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의 유동성의 측면에서 반영된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미시적 접근법은 약간의 행태 분석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환율 이론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저는 투자자잖아요. 네.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르는 거 항상 모른다고 말씀 자주 드릴 거라서 앞으로는 오투님 또 모르는 거 또 나왔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 또 같이 공부하시죠. 자, 미시 행태의 관측, 미시 행태의 원인 분석, 미시 행태의 환율에 대한 영향. 이런 게 미시적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환율 결정 이론의 국제수지법과 자산시장 접근법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 이런 이론들은 1960년대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1960년대 이전이면은 2차 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때 뭐 그렇게 무역 거래도 많지 않았겠죠. 지금처럼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론의 필요성은 크지 않거나 안 만들어져 있던 상태에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런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론적인 부분이 보완되는 이러한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수지에 대한 그 통화론적인 접근 방법하고 자산 시장 또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접근 방법, 아까 좀 전에 차트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이 1960년대에 많이 나타났고요. 이 그 두 번째 자산 시장이나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은 금융 시장을 다루는 지금 현재의 방식과 좀 유사한 겁니다.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접근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약간은 더 제가 아까 전에 그 국제 수지법을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무역 수지에 좀 더 가깝고 통화량 전체 이러한 자산 시장처럼 그렇게 다루는 것이 포트폴리오 이론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환율 이론은 그 무역을 기초로 해가지고 환율 변동을 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환율에서는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사실은 상품 무역에 기초한 무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형자산의 비중 구조가 너무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PC를 통해서 우리가 윈도우를 쓰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사용료 내고 뭐 지금 우리가 함께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구글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하신 분들 그거 뭐 슈퍼챗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받는 저희가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무형자산으로 다 막 구조화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전은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계산하기 지금보다는 훨씬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순한 구조를 무역 수지 하나 가지고 계산을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평가를 할 때 제가 절대적인 평가와 상대적인 평가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세상을 평가하는 방법은 항상 절대적인 기준과 상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복잡하게 이론을 쓸 때는 상대적인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어떻게 엇물려 있느냐, 그 엇물리는 게 일관되게 움직이느냐, 일관되게 움직이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 방식을 많이 쓸 때와 적게 쓸 때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방식을 쓰잖아요. 자, 그러한 부분처럼 환율도 당연히 절대적인 구매력 평가 이론과 상대적인 그러한 평가 이론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적인 것을 평가하는 방식의 범위와 상대적인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둘 중에 어느 게 클까요? 당연히 절대적인 평가의 방식보다는 상대적인 평가의 방식이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수, 수학? 네, 수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1차 방정식의 문제를 2차 방정식의 방식으로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방정식보다 2차 방정식은 더 넓은 범위의 고차원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이 방식이 1차 방정식을 푸는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지 1차 방정식을 풀 때는 1차 방식으로 푸는 게 더 효율적이고 유용하니까 그 방식을 쓰는 것이죠. 자, 그럼 반대로 2차 방정식의 문제를 1차 방정식의 문제로 풀 수 있나요? 없죠. 그 부분보다 더 큰 범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투자에서는 마이크로만 아는 사람이 매크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크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매크로는 맞출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상황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이크로도 알고 매크로도 아는 사람은 이 두 개의 방식에서 더 큰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만 하는 사람보다 마이크로를 조금 덜 알 수는 있지만 매크로의 방식으로 마이크로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아는 것이 제 복잡계 구조에서는 더 유리하다라는 그러한 방식인데, 마찬가지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을 때는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의 방식을 활용해서는 절대평가의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절대평가의 방식으로는 상대평가를 할 수는 없죠. 그 부분들을 평가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세상을 바라보는 뭔가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 관련돼서는 좀 익숙한 지표들이 좀 있죠. 요즘도 많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빅맥 지수라는 것들이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다 익숙하시잖아요. 이 빅맥 지수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구매력 평가라는 이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환율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빅맥을 이 동일하게 다른 나라들에서 어떠한 가격 차이로 인해서 물가 차이로 인해서 하는지 비교해보는 그러한 환율 산정 방식이고요. 그 말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유동성 자산의 비중보다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제가 부동산만 하시는 분만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관점, 그리고 유동성 자산의 전문가가 보는 부동산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이냐는 얘기도 사이사이에 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그 평가에 있어서 상대적인 평가에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많이 커져 있는 것은 표준화된 아파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매가 굉장히 용이해서라는 그 표준화된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빅맥이라는 이것도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는 동일한 비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환율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평가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빅맥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여러분들이 글로벌 전체에서 가장 많이 비슷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은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옷일까요? 옷은 너무 패션이 뛰어나신 분들과 저 같은 사람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핸드폰이겠죠.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 이런 것들은 지금 전 세계 사용하는 사람들이 유사한 상품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물가 차이, 그래서 그걸 뭐 어떤 아이패드 지표라고 뭐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뭐 나중에 누군 또 아이폰 지표, 뭐 삼성폰 지표 뭐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 뭐냐면 표준화라는 것이 실생활과 금융에서 다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외환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인데 외환은 그 표준화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너무 대충 넘어가기는 뭐해서 그래도 이론을 다루는데 이론도 살짝은 알아봐야죠. 자, 환율 결정 이론에서 구매력 평가 이론과 환율 결정 이론에서 구매력 평가 이론은 설명드린 대로 상대적인 부분과 절대적인 부분 이론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구매력 평가 이론을 보시면 한 나라 화폐가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한 구매력을 지니도록 환율이 결정되는 일물일가의 법칙이죠.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을 국제시장에 확장시킨 방식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 계산하는 방식에 수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수식하면 확 오그라드시죠? 그냥 물가 수준 차이를 그냥 적용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로 간의 물가들이 다르겠죠. 국가별로. 그 물가 차이를 같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분. 왜냐하면 일물에는 일가가 있어야 되니까 라는 부분이 절대적 구매력 평가 이론의 바탕이 되고 있고요. 자, 상대적 구매력 평가 이론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 구매력 평가 이론을 보시면 제가 이게 풀네임으로 써놨는데 보통 PPP라는 요거 양어로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료를 보시다가 외환 관련 자료를 보시다가 PPP라는 용어 보시면 아, 그게 구매력 평가 이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상대적 구매 평가 이론은 일정 기간 동안의 환율 변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국의 상대적 물가 수준의 변화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에 대한 부분에 기간 개념이 들어가고요. 기간에 따른 상대적인 차이. 이걸 기간을 아예 끝까지 없애버리면 이거 상대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 간의 상대적 차이를 가지고 상대적 구매력 평가 이론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드린 대로 제가 정보랑 지식과 지혜 통찰 이러한 단계를 보는 데서 정보와 지식이라는 부분은 되게 젊으신 그 훌륭한 설명을 잘하시는 예를 들면 이호석 아카데미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담당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석이 안녕. 저는 이 지식 쪽에서 약간 지혜와 통찰 그쪽의 영역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 거래보다 파생 규모가 더 커진 시장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구조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자, 지금은 외환 시장보다 외환 스와프 시장이 더 커져 있다라는 지금 차트를 왼쪽에 보고 계십니다. 스와프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조건과 상대가 갖고 있는 조건이 다를 때 이 다른 조건을 서로 간에 교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와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돈을 빌리는데 나는 고정금리로 빌리고 싶어. 지금 금리가 뭐 4%라고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나는 4%로 돈을 빌리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하는 변동금리로 나는 돈을 빌리고 싶어. 왜냐하면 지금 금리는 4%인데 내 생각에는 이게 1년 지나면 금리가 2%로 내려갈 것 같아. 그럼 내가 그때는 2%만 이자를 주면 되는데 4%를 지금 계약하면 4%로 계속 줘야 되잖아. 난 이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라는 변동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계약을 했던 시점에는 서로 그렇게 은행과 그런 두 계약을 맺었다고 해보세요. 자, 근데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이 고정금리를 빌린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변동금리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금리의 조건을 나 변동금리로 좀 바꾸고 싶다. 그리고 반대로 이쪽에 변동금리로 있었던 사람은 금리 2%로 안 갈 것 같은데 6%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이걸 변동금리로 갖고 있는 건 내가 나한테 불리한데 근데 둘이 만나서 서로 간에 이거를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게 거래가 되는 거죠. 서로 간에 행동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맞는 조건이 되니까요. 그럴 경우에 이 조건을 스와프할 수 있겠죠.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스와프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된 밑단을 막 수학 계산하고 뭐 하고 조건이 어떻고 뭐 되게 많은데 그 수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기 전에 그 행동의 근거의 구조를 알면 그 나머지들은 그냥 계산한 거 요즘 원래 컴퓨터가 빨리 계산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가격에 빨리빨리 반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구조를 우리는 잘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표를 보시면 지금 그 현물환이라는 것의 비율이 지금 밑에 가로로 쳐져 있는 부분이 비율인데요. 지금 2010년도에 42.2%에서 지금 2022년에 37%까지 감소한 것을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외환 스와프는 반대로 지금 2010년에 42%에서 42.6%로 살짝 커지는 걸 보시지만 나머지 현물환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다 이게 다 파생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 거래 전체는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래들은 왜 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변동되는 상황에 대한 위험이나 그 수익 기회를 서로 간에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에서 이러한 스와프 거래가 출발합니다. 당연히 국가들 격에는 국가들이 자기네 통화를 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지는 않죠. 국가들은 자신의 통화를 가지고 그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들은 통화 스와프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익의 추구가 아니라 위험의 감소를 위해서 스와프 조건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 뭐 IMF 같은 그러한 사태가 났을 때 유럽에서 그리스 사태 기억하시나요? 2013에서 15년 사이에 있었었는데 그렇게 국제 외환 거래에 큰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갑자기 달러가 단기 자금에서 필요해지고 하는데 당장은 없고 이러한 특이한 사태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과 스와프 거래의 버퍼를 만들어 놓는 계약들을 체결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안정성을 하는 이유고요. 그런 부분이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 중에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큰 금융기관이 돼 있죠. 우리가 매 월급에서 계속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연금이라는 규모가 원체 커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국민연금의 움직임이 어떤지 그다음에 그 국민연금을 거래하기 위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 정도로 굉장히 커져 있어요. 공용 규모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규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당국은 국민연금의 그러한 외화 투자와 외화 변동도 자체적으로 서로 간에 상계하면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거래를 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스와프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외환 거래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달러가 제일 많이 생각나시니까 전 세계 천조국이 미국인데 미국의 달러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가장 중요하지라고 당연히 생각하시죠.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뭐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나왔던 표현 같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를 표랑 차트를 하나씩 보고 계세요. 자, 일단 오른쪽에 있는 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전 세계 외환 상품 시장의 국가별 거래 규모 및 비중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 1위가 영국이네요. 미국이 아니고 이게 뭐죠? 영국은 파운드인데요. 달러가 아니라. 근데 지금 보시면 2010년도에도 36.7%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22년에도 지금도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동 크게 없이 전 세계 외환 상품 시장 거래의 대부분을 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기 전에 패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국가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나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의 모든 영토를 점유했었고 미국은 영토를 점유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행정 방식, 소프트웨어 방식, 시장 경제라는 물리적이지 않은 비물질적인 방식으로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패권 구조를 갖고 있던 영국의 시스템이 깔려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히 런던에 있는 특정한 금융 구역을 만들어 놓은 구역이 있는데요. 런던 시티라는 그 구역에서 금융은 굉장히 많은 보이는 그리고 밑단에서 보이지 않는 거래까지 두 층으로 금융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영국은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나라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왼쪽 차트를 보십시오. 왼쪽 차트에서는 영국의 파운드화를 제일 가운데에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많은 주변에 통화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되게 그냥 이쪽에서 영국이 1위였다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차트에 그려져 있네, 표에도 이렇게 있네 라고 보이실 텐데 밑에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1990년대의 네트워크입니다. 1900년대. 1900년대의 네트워크와 지금 최근 2000년대의 네트워크와 구조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위치가 영국이 파운드화라는 측면, 거래 규모라는 측면 이 부분에서 지금 동일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은 여러 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층에 대한 이해를 다 해야 전체 움직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알고 모르고가 큰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정말로 큰 위기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서브프라임 위기
그리고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졌을 때 왜 그게 유럽 금융시장에 전이가 되고 어떤 때는 전이가 안 되고 그걸 왜 갑자기 독일 도이치뱅크가 개입을 하고 어떨 때는 독일 은행들은 가만히 있는데 뭐 스위스 은행이 개입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사건들에서는 이런 부분의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나 해석할 수 있거나 없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고도화되는 투자의 방식을 익히실수록 환율에 대한 이해는 더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외화는 가장 광범위한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늘 구조를 중요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럼 여러 시장에 대한 구조를 보겠습니다. 제가 그린 차트고요. 이게 지금 3년 전에도 제가 강의나 뭐 다른 프로에 나갔을 때 보여드린 적이 있는 차트인데 그때보다 제가 파생 시장의 크기를 좀 더 크게 그려놨어요. 3년 동안만으로도 지금 파생 시장의 규모가 점점 너무 커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익숙하신 데일리 옵션 하루짜리 만기 옵션 시장이 전 세계에서 지난 1년 동안 급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주는 파생 시장의 규모가 이만큼 커져서 이러한 뭔가의 생각 구조를 만들어 놨다가도 자기의 생각 구조에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구조를 또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차트를 혹시 보셨던 분은 그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을 업데이트 드리고요. 자, 설명드린 대로 환율 시장은 가장 큰 시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큰 시장은 채권 시장입니다. 지금 미국 국채를 지속적으로 계속 더 크게 발행하고 있죠. 그것만으로도 또 시장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자재 시장은 제가 전에 차트에서는 채권 시장하고 좀 사이즈를 비슷하게 그렸어요. 조금 작게 그렸던 거 아마 제 기억에 그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차이를 좀 크게 그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올드 이코노미의 규모가 떨어지고 뉴 이코노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물리를 기반으로 한 이 부분의 차이가 벌어지는 부분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원자재 시장 규모가 전보다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권 시장하고의 사이즈에서 반영했고요. 주식 시장은 제가 전보다는 좀 더 크게 그렸습니다. 왜냐? 빅텍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 주식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더 크게 그렸고요. 크립토 시장은 정말 크립토 시장은 전 요즘 좀 사실 이해가 사실 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에 엔비디아를 설명드릴 때도 유동성 팩터로만 설명을 드렸지 펀더멘탈 팩터로 설명을 하나도 안 드렸어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파생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범위가 커졌고 이러한 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장에서 어려워졌을 때 한 시장에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여러 가지 시장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가격의 종류가 다른 것들에 연동된 움직임을 보면 시장의 어떤 흐름이 파악이 되는데 한 시장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게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그러한 상태를 종종 경험하고 계시게 되는데요. 전후회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의 이해를 종류를 넓혀가면 나중에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점점 보이는 부분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